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2월 23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신기록 제조 중입니다. 23시간 17분 아마 좀 넘어서고 있는 것 같은데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반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장동혁 대표 아마 24시간을 채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한데 24시간이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네, 정리할 그렇게 걸로 보입니다. 보면 되겠습니다. 필리버스터 포함해서 또 오늘도 정치권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당원권 정지 2년. 아직은 상계하자 6.25입니까? 아직은 확정 아닙니다. 어디든 가면 그 얘기하더라고. 2년 상계하자 6.25. 잊지 말자 6.25.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오늘은 좀 구독자가 조금 더 많이 늘을까요? 기대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신인규 변호사님이 인기 제일 많아요. 인기 아이고. 많아요. 네, 가장 제가 많아요. 인기상 투표를 해보니까 네.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1등했어요? 아니 아직 뭐 결로가는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요? 안 알려주시던데. 오. 아직 투표 진행 중인데. 중인데. 진행 네, 중이라. 네. 네. 진행 중이야. 아직. 네. 굉장히 하여튼 한턱 내세요. 네, 앞서가고 계시다. 편차가 심한가 본데요.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김종혁 최고님도 생각보다 이게 많습니다. 당원권 2년 이후로 많이 표가 몰렸어. 아유 참. 우리가 눈물 실제 인기를 눈물이 앞을 가리네 아주. 참. 네, 그러나 인기 1위 최은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대통령실이 어제 출입기자실인 춘추관을 열면서 청와대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다시 청와대 시대로 돌아간 건데요.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용산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청와대가 국정 운영의 핵심 공간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지금은 뭐 정비 중이기는 예. 합니다. 아직. 그리고 대통령이 그동안 뭐요? 대통령이 네. 원래는 청와대의 본관에 주로 있었고 네. 거기서 이제 집무실을 따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민관에서 내가 일을 하겠다. 삼실장을 내 바로 옆에다 두고 언제든 네. 불러서 함께 회의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집무실을 따로 여민관에 제대로 만들려고 한다고. 그 전에는 집무실이 이제 본관에 있었고, 네. 그래서 본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제 조금 비효율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그동안 왜 우리가 한참 이제 청와대라는 게 대통령실 혹은 뭐 대통령을 지칭하는 대표명사처럼 쓰다가 지난 한 3년 동안 이제 용산 내지는 뭐 대통령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조금 헷갈리는 게 많았었는데 다시 이제 청와대 이렇게 이제 가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당정대 아니라 이제 당정청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린다. 그동안 이 3년 7개월 정도 이사들을 이제 또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도미노 이사도 하고 그 돈도 만만치 않죠.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뭐 총합으로 1조까지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대통령실에서는 한 1,00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당시에. 근데 정말 대통령의 이사와 함께 국방부 이사, 외교부 이사 연쇄적으로 계속 부처들이 이사를 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영빈관 같은 공간을 다시 못 찾기 때문에 행사장을 찾느라고 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썼고 관저도 다시 공사했어야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어요. 네네네. 이사 맡았던 애들은 뭐 조금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다시 이제 돌아가는 한 3년여 동안 우리가 배운 건 뭘까? 뭐래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썼으면 이런 섣부른 선택은 하지 말아야 된다. 혹은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느끼고 배우면 왜 저를 되겠습니다. 보면서 계속 그러시지? 아니 왜냐하면 지난 정권에 저 얘기할게요. 사실 저는 청와대 출입기자 했었거든요. 예.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출입기자를 했는데 그때 이제 느꼈던 것은 야 진짜 이거 청와대가 너무 구중궁궐이다. 그리고 대통령과 비서실과 간의 이 소통이라는 게 전혀 안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것을 그냥
그 여러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난 하루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바꿔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무슨 뭐 무속이 개입이 됐다느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큰 실패로 이제 귀결된 것 같아요. 귀결된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는 거는 뭐 결정이 됐으니까 들어가는데 저는 기왕 가는 김에 저 가보시면 알지만 청와대 본관 있잖아요. 네. 그게 진짜 도대체 이 건물을 왜 지어놨지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커서 대통령 집무실의 크기가 뭐 진짜 50m도 더 돼서 뒤로 그 뒷걸음질 치다가 이렇게 넘어진 장관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번에 들어가시면 그 본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예. 거기에 전부 다 그 여민관으로 들어가는 그 삼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본관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텐데 대통령이 이 여민관으로 오시면 이 본관은 뭐에다 쓰지? 그 넓은 2층짜리 텅텅 비어 있는 건물을 그건 조금 제가 이제 그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좀 아쉽기도 하다. 그래서 나중에 집권 기간 내라도 그 정말 정상적으로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하듯이 그 본관 안에 그 최고 지도자의 방이 있고 그 주변에 비서실장이나 뭐 주변 이런 분들의 방이 쭉 있어서 바로바로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해요. 아니 질문이 용산시대 3년 7개월이 우리에게 남긴 것과 이런 것인데 결국은 민주당이 청와대에 돌아가면서 제대로 또 공간 활용 못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 이런 걸로 결론을 내리시니까 잘 되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너무 편파적이신 것 같다. 잘 되면 좋겠다. 편파적인 잘 쓰자. 네, 좋은 말로 그냥 잘 쓰자 이거. 저는 정말 용산시대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은 엄청나게 욕했거든요. 왜 네. 그렇게 가냐 쓸데없이.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갑작스러운 그 결정 때문에 굳이 뭐 찾아 헤매고 돈이 얼마가 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 났던 그게 정말 무슨 파노라마처럼 지금 딱 눈에 그려져가지고 너무 한심한 그런 그 당시 의사결정했던 사람들 전부 다 책임져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네. 꼭 하고 싶고요. 결과적으로는 숙고와 어떠한 그 비전 없이 근거 없는 어떤 확신에 근거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런 짓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남겼다. 네,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뭐 옮길 수도 있는 거죠. 옮길 수도 있는데 근데 뭐 너무 네. 준비 없이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의사결정이요. 제가 네. 알기로는 대통령이 내린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내린 거는 그 이전에 제가 취재 직접 들었는데 그 대통령이 그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멘토라는 어떤 분하고 같이 가서 그 용산을 갔대요. 가서 몇 시간 동안 둘러봤대요. 둘러보고 나서 아 여기는 안 되겠네. 나는 여기 못 들어가겠네. 아 용산 보고 나서 네, 얘기를 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해서 이분은 아 이제 안 들어가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또 들어간 근데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에 갑자기 들어간다고 발표가 됐대요. 네, 알고 봤더니 그날 저녁에 이제 부인이 더 큰 영향력이 더 큰 영향력 있는 분께서 얘기를 하셨겠지. 그래서 그날 저녁에 친윤들을 그 밤 늦게 오라고 해서 네. 그 아크로 비슷하겠죠 그때.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야 딴소리야 다 반대했대요. 들어가면 안 된다. 1년만이라도 좀 있다 가자. 이거 그렇게 서둘러 가면 어떡하냐. 그렇죠. 그랬는데 뭐 김 여사하고 대통령이 아이 뭐 딴소리 하지 마라. 무조건 간다. 내일 아침에 무조건 발표해. 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뭐 나중에 다 밝혀지겠죠. 다 뭐 알려지게 될 텐데 네. 제가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 자체가 굉장히 그 급속도로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저녁에 바뀐 거 보면 뭐 부인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그 부인은 그럼 누구 얘기를 들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결정인데 네. 이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들은 다시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기에 좀 네. 그런 말씀.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조은석 특검에서 그 브리핑하면서 했던 얘기가 딱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뭐라 그랬느냐면은 윤석열 씨가 계속해서 자기는 엄청나게 무슨 명분이 있고 무슨 큰 이 뜻이 있어가지고 계엄한 것처럼 그랬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취지로 이번에 결정했잖아요. 용산도 마찬가지였네요. 결국에는. 특별히 뭐 이유가 있고 또 국민들 더 가까이 만나고 뭐 이런 네. 명분 말고 네. 그냥 결정된 건 그날 저녁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
이었을 가능성이 좀 근데 높은 것 같다. 저는 근데 네. 돈도 돈이지만 이게 사실은 국가의 가장 최고 운영 기관이잖아요, 청와대가. 근데 네. 대통령 비서실이 이제 청와대로 이사하는 이 과정도 굉장히 이건 국정 운영에 피해를 주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윤석열 씨가 딱 옮기면서 제일 먼저 내걸었던 게 도어 스태핑, 소통하겠다라고 하면서 용산 간 건데 가장 용산에서 불통 중에 불통을 보였어요. 근데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볼 땐 청와대 들어가도 매일 그 온라인 세상까지도 다 이렇게 민심을 청취하고 앞으로도 국무회의 뭐 생중계라든지 이런 거 더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통과 물리적 공간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를 이번에 밝힌 것이고, 전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UAE 한번 그 순방 가셨을 때 네. 막 궁전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크다고 해서 꼭 좋고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빈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하고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전 그런 차원에서는 청와대를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활용하는 것도 뭐 국가적인 위상이나 이런 면에도 전 도움은 될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네네. 청와대는요 너무 커요. 그런 뭐 전 활용하면 세계 되죠. 어느 나라 본관 봐도 건물? 본관뿐만 아니라 그 예. 주변에 완전히 둘러싸은, 옛날에 이제 경호상의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뜬 거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공개됐을 때 뭐 여러분들이 가셔서, 저는 청와대 출입기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저는 처음 가봤어요. 근데 그 관저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북악산도 거기 이제 군부대가 있으니까 다 이제 통제가 됐는데 그 또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가서 뭐 거기가 이제 관광 명소 비슷하게 됐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됐는데 다시 들어가. 근데 저는 그 넓은 땅을, 그 좋은 땅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건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실험을 해봤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데 그 사이즈는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지금 청와대 사이즈는 네. 그 백악관보다 그렇고 다른 어디보다도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건물의 효율적 이용 같은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분명해요. 집무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크다 이 말씀. 너무 크고 거기 텅텅 비워놓은다니까요, 그냥. 대통령 혼자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기 뭐 500m 떨어진 곳에서 여민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대통령을 여민관으로 옮기게 해서 대통령이 거기서 집무를 보게 한다 그러는데, 그럼 이 어마어마한 건물 본관 집무실은 텅텅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근본적으로 네네네.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전에 그 독재자나 뭐 절대 권력 가진 왕들 이렇게 보면 대체로 신하들과 거리를 멀리 두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푸틴도 보면 누구 만날 때도 항상 테이블 막 한 70m짜리 테이블에 놓고 저 끝에 앉히고 막 일부러, 그러잖아요. 일부러. 예. 일부 자기 권력을 이렇게 좀 권위를 더 과시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백악관의 같고요. 웨스트 윙 그 같은 데서 대통령이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옆에 소파 같은데 이렇게 다리 꼬고 다 뭐 앉아 있으면서 참모들. 참모들이 서로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너무 권위적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화로서 고쳐 나가야 된다. 바뀌겠죠. 네, 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쿠팡 드디어 이제 국세청의 제일 핵심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모양이군요. 네, 국세청이 쿠팡 한국법인의 핵심 물류 계열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예. 국세청의 조사 4국 그리고 국외 거래 탈세 의혹을 들여다보는 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들이 같이 들어갔거든요. 사국이 제일 무서운데라면서요. 조사 4국이 이제 검찰로 따지면 특수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미국 본사인 쿠팡 INC와 한국계의 미국인인 쿠팡 INC 최대 주주 범킴의 탈세 의혹까지 아우르는 조사로 쿠팡 전체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범킴이 돼요. 김범석 씨.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쿠팡은 뭐 저희가 전에도 쭉 몇 번 봤습니다만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어떤 수사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들의 질문에도 아주 그냥 너무 황당한 대답들을 하는 지금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한번 세금 맞아 보면 정신을 좀 차릴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그 사국이라는 데가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 한번 조사하고 나면 정신 못 차린다는 데가 여기 맞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외국인 기업이잖아요, 사실상은. 근데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가요? 사실 우리 국세청에서. 네. 예를 들면 이런 거 수사할 때 이거 잘못하면은 뭐 국제적인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야, 우리 영어도 잘 모르는데 이거 하면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움츠려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론스타 소송에서도 봤지만 네. 제대로 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쿠팡이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제일 그 뭐랄까 미국 국세청도 그렇고 그 미국 정부가 금하고 있는 게 독점이거든요. 독점은 다 해산시켜 버린다고요. 왜냐하면 그 독점은 자본주의 사회의 정상적인 그 경쟁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그 과도한 부를 축적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막는 거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쿠팡이 그동안에 굉장히 그 뭐랄까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독점을 완성해 나갔던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독점 이외에도 지금 네. 개인정보가 그쵸? 가장 그게 제일 크게 큰 문제. 예. 터진 거고 또 하나는 노동착취 문제도 늘 제기되어 왔던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부패, 그 대관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비리를 덮어온 문제, 그러니까 정치권과 네, 네, 유착 문제도 있고 이 탈세 문제는 지금 이 서울지방청의 이 조사 사국이 저승사자로 불리는 네. 굉장히 한번 뜨면은 한 기업에다가는 아주 그 탈탈 먼지까지 터는 이제 이런 데로 좀 유명한 곳인데 저는 쿠팡 문제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의 영업을 우리가 허용할 수는 없다라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를 해서 전 이번만큼은 정말 넘어갈 수는 없다. 너무나도 국민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피해가 크고 네. 이렇게까지 뭐 전 국민들이 탈팡 운동을 해서까지 이 기업에 대해서 왔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또 그 탈퇴 절차도 엄청 어렵게 해놨다가 네, 이제 네. 와서 조금 풀어놨다라고는 하는데 정말 이런 식의 기업의 관행이나 행태들은 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번에 쿠팡 사태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네. 실제 이게 이제 워낙 이용을 많이 하니까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운영하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사고 방식이 이번에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너무 우리나라 우습게 봐. 그 김범석 의정이라는 네. 사람하고 이번에 청문회에 나왔던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은 네. 이거는 자신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뭔가 설명하고 앞으로 이제 안 그러겠다 이런 얘기를 하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네, 네, 네. 니네들이 도대체 나한테 어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니네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런 오만불선한 태도를 보이는 게 정말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네. 그게 그 회사가 가진 큰 파워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아까 말한 뭐 대관 때문인지 유착 문제. 유착 문제인지 정말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확실하게 좀 해결되는 걸 좀 봐야 아무리 뭐 외국 기업이라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려면 우리나라 법과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지켜야죠. 네. 네, 규율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런 거 잘 해결하는지 한번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정치권이 반응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말까지만 해도 통일교 특검이 쉽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요. 지금 특검 추진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한 특검을 민주당이 그래 가자라고 하면서 기류가 확 바뀐 건데요. 네. 민주당의 발표 내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당 내에서 민심의 흐름,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긴밀하게 조율을 해왔고 대통령실과도 지속적으로 공유 조율돼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 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대통령실이 조율을 다 했다. 이제 이런 정도의 아마 이야기인 것 같고 어제 이제 원내대표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고 당 대표도 못할 거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왜 이렇게 갑자기 민주당이 바뀐 건지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왜 바뀌었다고 뭐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특검 받아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게 사실은 똑같은 잣대로 국민의힘의 통일교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런 의혹이 나왔을 때 같이 털고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야지 그런 명분도 사실은 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게 된 거는 생각보다 이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매우 높았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이제 2차 특검, 종합 특검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는 약간의 그 서로 간에 조금 양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실제 해봤더니 실제 좀 어느 정도 전수조사 같은 거를 좀 내부적으로 좀 돌려봤더니 실제 국민의힘의 그 통일교 접촉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뭐 조- 특별히 뭐 조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닌데 이제 내부적으로 보니까. 내부적으로 조금 확인을 조금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여당일 때에 통일교는 항상 그 양당에다가 이제 그걸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통일교의 접촉이나 이런 방식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국민의힘과의 접촉이나 뭐 조직적인 개입 이런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더라. 그래요? 그리고 실제
실질적으로 그런 접촉을 해가지고 그들이 얻은 것도 거의 없는 것 같더라. 이제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같이 그냥 털고 문제 생기면 떳떳하게 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이거 왜 그런 거를 왜 안 하려고 그래요 굳이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조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괜히 그런 얘기 들으면 네, 오히려. 의혹 받으면서까지 뭐하러 그렇죠. 그러냐 한번 그럴 해봐라. 필요가 전혀 없고 국민들한테도 오히려 떳떳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특검에 대한 여론이 높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종교단체도 끼어 있고 정치인들 들어 있으니까 뭐 특검을 갈 수는 있는데 네. 저는 좀 방향성이나 방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통일교 관련해서는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쪽 인사들 이름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특검으로 갑자기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건데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의 수사기관을 그러면 스스로 못 믿는 건가? 이제 이런 논리적인 자가당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존의 특검의 원칙은 수사가 안 되고 있거나 수사를 했는데 미진하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있을 때 특검을 예외적으로 가는 거고 세금도 쓰고 뭐 파견도 받고 하는 거지. 네. 무슨 건만 나오면 야당에서 주장할 때마다 그럼 특검을 계속 간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그럼 원칙을 저버렸을 때 그 다음 번부터도 그럼 특검을 또 거부할 수 있는 뭐가 되나? 이런 전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 쪽에 그것도 한 7, 8년 전에 그 소위 말하는 통일교회 후원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범죄냐 아니냐 이거 따지는 거거든요. 좀 그 정도의 수사 사안이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와의 국수본이나 경찰도 지금의 수사 기간도 전 충분히 수사할 수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엄단하라라는 지시까지 내렸는데 굳이 이걸 또 특별검사한테 넘겨가지고 또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은 특검을 도입하는 원칙에는 좀 네. 벗어난 부분이 특검의 있어서 요건엔 좀 못 미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좀 못 믿죠. 왜냐하면 경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도 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수사를 또 뺏어가 버리면은 그럼 대한민국의 국수본 우리가 월급 주고 항상 그 수사 인력을 3만 5천 명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냐? 도대체 뭐 하고 그 월급은 또 왜 주고 또 특검은 또 예산을 왜 또 써야 되느냐.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파견 받아 오거든요. 검찰 아니면 경찰에서 또 파견 받아 오는데 그래서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저도 네. 발본색원 하자는 주의자인데 가는 방법 자체가 너무 특검에 의지하는 좀 특검 만능론으로 빠지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은 좀 저는 이것도 우려가 그 말을 민주당에서 처음에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안 된다, 니네 못 그러니까 믿는다 고집을 이래가지고 부렸는데. 이제 그냥 네. 그래 그럼 받아주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되는 원칙대로 하자는 거죠. 네. 자, 웃고 계신 우리 김정일 근데 씨.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거죠. 너무 맞아요. 전혀 안 맞습니다. 전혀 안 맞아요. 너무 맞아요. 제가 너무 보기에 맞아요. 굉장히 민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망한데. 돌격 앞으로 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야 거기 아니거든 이라고 얘기한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은데 네. 왜요? 이거 아니 지금 민주당이 갑자기 바꾸잖아요. 죽어도 안 받겠다고 하다가 일구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확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방송에 나와서 아니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열심히 얘기하던 분들은 뭐예요 그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좀 그 당 지도부의 어떤 결정 때문에 민망한 분이 많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사건 자체는 거대한 사이비 뭐 이단 이런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거대한 종교 단체가 금전과 그리고 신도들을 동원해서 네. 그래서 이 신도들을 무슨 당원으로 가입시켜 주겠다는 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정치판을 쥐고 흔들려고 했던 그런 엄청난 사건이에요. 네. 그리고 뭐 청와대에다가 그 자기들의 보좌관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잘 되면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도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정치 자체를 쥐고 흔들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고 여기 네. 연루된 사람들이 뭐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들이잖아요. 뭐 이름 나오는 사람들. 네. 그리고 거기다가 뭐 심지어는 장관들 그리고 국정원장 이름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지금 현직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뭐 대표 때 만났냐 안 만났냐 이런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 수사가 정확히 다른 사람들이 아닌 특검이 해야 되는 수사예요. 그 행안부 장관은 지금 민주당 그 의원이신데 네. 그 인사권 가진 사람 행안부 장관 대통령 전부 다 그 특정 정부 정권에 있는 분들인데 거기서 경찰이 목을 걸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제대로 해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슨 저 군소정당에서 우리가 추천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안 맞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어떤 사람이 관계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은 배제되는 게 맞다. 정치권에 지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누가 관계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은 손 떼고 네. 정말로 바꿀 생각이 있다면 그러면 정말로 제3자 특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저는 그 정청래 대표는 국민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건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며칠도 안 돼서 갑자기 우리가 못 받을 게 뭐냐.
아니 도대체 우리가 여당 대표의 말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루아침에 바꾸는데 이유도 없어. 왜 바꾸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본인이 얘기를 하셔야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바꾸게 됐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뭘 잘못 알았든가 아니면 판단을 잘못했든가 그러니까 죄송하다라고 얘기 안 하고 자기는 그렇게 던져놓은 다음에 나중에 상황이 좀 달라지니까 휙 바꿔버리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그게 옳은 겁니까? 그런 그건 아니라고 얘기는 봐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야당이 여러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좀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안 해주고 이렇게 필리버스터 자꾸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특검 받을게 좀 나머지 민생 법안은 같이 좀 처리 좀 해줘라 이런 그거는 의미로 그거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잖아요. 차라리 그런 얘기를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어차피 들어가서 필리버스터가 간다 해서 민생 법안이 통과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24시간 지연될 뿐이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유로 삼는 거는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분명히 뭐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여권 내부에 굉장한 무슨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궁중 드라마가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추정하시는 게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뭐 없습니다. 뭐 신명 뭐 열심히 싸우고 있다. 뭐 그걸 계산해 보니까 야 이거 어차피 우리는 별로 걸린 거 없고 그 다음에 계산 다 끝났어. 뭐 나쁘게 얘기하면 야 경찰이 대충 훑어봤더니 우리 쪽 별로 없대. 국민의힘 많대. 그냥 가자. 이렇게 결심을 한 건지 아니면 야 이참에 우리가 아니고 옛날에 그 저 친문 쪽에 관련된 네. 애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글로 밀고 나가자라고 했던 건지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런 저는 의혹을 사요. 근데 저는 부패한 정치인들 다 뭐 소위 말 퇴출시키자라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거든요. 국민들은 다 그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그럼 해결할 거냐? 뭐 특검을 갈 거냐? 아니면 국수본을 맡겼다가 원칙대로 해서 특검으로 가느냐? 요 차이만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이번에 뭐 여론이 특검 도입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도 저는 사실인데 전 근데 여론에 따라 가지고 그럼 원칙을 저버리는 게 그럼 그건 과연 또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문제의식은 있기 때문에 네. 저도 특검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요. 하더라도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할 때는 특검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짧게만 얘기를 하면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어요. 통일교 특검 필요한가 그랬는데 찬성이 62, 반대가 22 이렇게 나왔고요. 민주당 지지층 403명을 대상으로 질문했을 때도 찬성이 67, 반대가 22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영향을 주었다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네.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바로 냈잖아요. 통일교 특검 도입에 거리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대통령실은 아니 해야 되면 하는 거지라고 당을 이렇게 확실하게 당에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특검 수용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것도 친문계 뭐 버리는 카드다 이런 얘기도 내놨더라고요. 그 얘기가 지금 우리 김정혁 네. 의원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만. 냉담 잘 몰라요. 그 얘기가 써 있어요. 페이스북에. 중국에 있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래서 뭐 친문계 전재수는 버린다 이제 이런 거 아니냐는 분석 뭐 나름의 추정 정도를 내놓은 것 근데 같고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네. 김지호 그 민주당 대변인이 네. 라디오 그 YTN 라디오인가 나와가지고 네. 사실은 전재수 의원 참 좋고 돌아오면 좋겠으나 만약에 조사해봐가지고 문제가 있으면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 세워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아 예, 그래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지난주쯤에 나왔어요. 이제 그 얘기 나온 다음부터 그게 사실은 이제 기사화도 됐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여당발 대변인이 이제 그런 말을 했기 우리 때문에. 또 친명이잖아요. 예, 그래요. 그건 모르겠는데. 친명이죠. 어쨌든 네. 김지호 대변인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다들 좀 놀랬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격적으로 좀 기류가 바뀐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거보다는 전재수 의원 자체가 지금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 입장에서도 살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 같고 네.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까지 이걸 가지고서 저는 이렇게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도 뭐 민주당 뭐 지금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저도 계속해서 하고 싶으면 해라. 너무 시끄럽다. 이거 가지고 네. 쌀 필요 없다. 이런 생각했고 그 특검은 어떻게 임명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네. 이제 개혁신당은 원래 본인들이 좀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했었었는데 네. 그렇게 안 하고 뭐 대법원이라든가 다른 제3의 이런 추천을 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합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어쨌든 여야 합의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특검 어떻게 네, 임명, 각자 추천할 해갖고 수- 오기로 했죠. 대상자가 이제 합의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뭐 국민의힘과 이제 개혁신당도 이제 붙어 있는 형국인데 아마 그쪽의 주장과 지금 민주당 쪽 이쪽의 주장이 서로 지금 너무나도 좀 다른 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전 합의도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 이거 합의가 양쪽에서 안을 먼저 특검 합의. 지금 네. 각자 내서 가져오기로 만들어서 했어요. 원래 네. 그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처음부터 이제 논의하기 시작하면 계속 싸움만 할 테니까 그러지 말고 각자의 안을 가져와서 공통된 것은 오케이 하고 이견이 있는 것만. 근데 이견이 있는 건 뻔한 거잖아요. 특검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그리고 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이냐. 두 번째 게 더 중요하죠. 추천을 누가 할 것이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당사자들은 배제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정치권 전체가 대상자예요. 이거는 무슨 뭐 개혁신당이나 조국당이나 뭐 이런 쪽은 우리는 없지 않느냐 모르지. 지금까지는 없었지. 그러나 그 거기에 연관돼 있을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정치권은 손을 떼달라. 이번에 자기들의 문제니까 정교 유착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치권 손 떼고 다른 쪽에다 하자. 아니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 얘기도 나오고 여기저기 얘기도 뭐 변협 나오는데 얘기도 나오고.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변협 못 믿겠다. 내가 분명 아, 그럼 세상에 믿을 게 뭐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변협 대변인 출신, 대변인. 변협 수석 대변인 수석 출신인데. 대변이야. 회원이에요, 우리. 근데 난 솔직히 못 믿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다가 대법원이 그럼 믿을 수 있겠느냐? 전 솔직히 대법원도 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그래서 이거 추천하는 게 합의가 맞겠냐?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진짜 그럼 누가 어떻게 추천을 그러니까 해? 좀 방법이 좀 애매하긴 멋지게 해요. 이제 하자 띄웠는데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아 그래요. 근데 아마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 안이 나온 게 그러니까 하나의 특검을 가지고 합의안 만드는 건 너무 어렵고 민주당에서 지금 2차 종합특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쪽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각각이 상대방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는 합의안이 저는 유일한 방법 아닐까. 근데 특검을 두 개를 돌려야 되는 거죠. 근데 2차 종합특검은 기존의 그 3특검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추천하는 게 그러니까 맞으니까. 종합특검은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쪽에서 추천한 분을 대통령 임명하고 네. 통일교 쪽은 뭐 국민의힘이든 개혁신당이든 한 명씩 추천하면 그걸 대통령이 고르는 방식으로 아마 그렇게 합의하는 거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단일 특검을 놓고 합의하는 거는 매우 어려울 것 근데 지금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민주당은 낫습니까? 아니 저는 민주당도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은 진짜 완전히 그 도가니탕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이게 좀 아닌 것 정치인이 같아요. 추천하는 건 조금 조심스럽긴 하네요. 네, 진짜.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워요. 네, 왜냐면 그 보고서가 나왔대잖아요. 통일교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래요. 2027년도에 대선에 5년 동안 뭐 내보내자. 했다는 5천 쪽짜리 보고서가 네, 그 뭐 보고서에 보면 그 당시에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었었으니까 여당 쪽 어프로치는 실익이 없다. 하지 말아라. 이런 그 보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민주당 쪽은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통일교에서도 네. 나온 얘기를 하는 그 거죠. 5천 쪽에 있는 것 중에서 한 문장을 가지고서 마치 전체가 그런 것처럼 전체적인 얘기하시면 기류가 안 되는 그랬다는 거고요. 기류가 그랬다는 거예요. 통일교에서 아니, 그거 윤석열 씨 보세요. 민거는 뭐 거의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민거는 확인이 됐어요. 네. 그리고 통일교 같은 뭐 그 기업도 마찬가지만 양쪽 다 하게 돼 있어요. 어느 쪽 그러니까. 상관없이 예.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저쪽도 보험용으로 되- 하죠. 네, 될 네, 것 네. 같아요. 당연히 이쪽하고. 그래야죠. 네. 자 그렇게 특검 일단 하자곤 했는데 합의가 잘 될지는 조금 봐야 되겠고요. 2차 특검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차 3특검이 좀 약간 뭔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하다만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2차 특검은 국힘은 안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뭐 그렇죠. 뭐 당에서는 그런데 이건 뭐 당은 그런 입장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뭐 미진한 것들 예. 있다면 그거 다 밝혀야 되고 우리가 지금 통일교 특검도 마찬가지로 주장하고 역시 있잖아요. 당원권 2년 정지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었군요. 아니 근데 이게 1년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또 당과 입장이 다르다. 2년이 4년까지 가능해요. 이건 2년이 당론으로 뭐 정해진 것도 아니고 아, 그래요? 그렇게 뭐 얘기하는 거지만 예. 각자는 각자의 뭐 양심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 정확히 밝혀져야지. 계엄에 대한 것들은 모든 것들이 확실히 밝혀져야 네. 그래야지 다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이 특검인 거는 괜찮다. 아니 그거는 지금 수사하다가 미진한 부분들이니까 다 네. 묶어서 하겠다는 알겠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그것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너무 뻔해 보이잖아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때 출범을 시켜서 지방선거 끝까지 계속 이걸 몰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명백해 보이긴 한데 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힐 건 밝혀야 된다. 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이건 뭐 큰 이견들이 없으신 것 같고요. 자 이제 국회로 가면 지금 장동혁 대표 아직 안 끝났죠? 예, 아직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이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24시간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 오늘 표결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표결은 오늘 이제 진행이 될 거고 11시 뭐 잠시 후에 아마 종결이 필리버스터는 종결이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근데 이게 얼굴을 아까 잠깐 제가 봤는데 와, 정말 피곤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피곤하겠죠. 진짜 하루 만화를 이렇게 서서 계속 그렇죠. 얘기하시는데.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근데 이렇게 서서 하려면 뭐 이렇게 한 여러 대, 한 대. 장치들이 좀 장치가 필요하다고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 오늘 가져간 5건의 책이 또 이슈가 어떤 되었잖아요. 책입니까? 그 장동혁 대표가 명저를 들고 왔는데 성낙인의 헌법학, 헌법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요거는 자유론 요거는 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좋아하는 책인데. 네, 알렉시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네. 프리드리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네. 스티븐 레비츠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요거 5건을 들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게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책인데. 어떻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요? 민주주의가 이제 다수결에만 따르면 안 된다 이런 건가?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수의 목소리가 점점점 커지면서 그게 네. 이제 다수를 덮어버리고 뭐 이런 과정들 끝에 결국에 무너진다라고 해서 네. 최근에 나온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 맞아요. 기억에. 목소리 큰 소수가 네. 뭐 이렇게 된다. 아니, 네 가지인가 있어요. 네. 네 가지인가 그 징후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뭐 그 읽었던 지가 하도 오래돼 갖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잖아요. 네. 작년 재작년에 대부분에 많이 읽어봤고 이분이 이제 이거 말고도 민주주의에 대한 것들을 또 썼는데 그것도 이제 그 뭐였더라?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를 망가뜨리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트럼프에 대한 비판, 트럼프가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차베스가 지금 그랬다. 그래서 그 2가지 사례를 들면서 전 세계 여러 가지 국가들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후퇴했는지를 그 실증적으로 그 검증을 하면서 근데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수의 폭정이 오히려 위험하다. 그러니까 수적 다수를 가지고서 사법부를 침탈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민주주의는 위기 상황이 시작되는 거다라는 거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다수의 폭정 아니냐 지금 뭐 그 얘기를 하고 180석 싶었다. 가지고서 107석이니까 이거 몰아붙이는 건 다수의 폭정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라고 겠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뭐 어쨌든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얘기고 그 야당 대표가 24시간 동안 저렇게 뭐 혼자서 네. 그 뭐랄까 필리버스터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움도 있고 고생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당 대표가 하는 경우도 흔치 거의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예, 처음. 예, 예. 처음이고 24시간도 지금 해본 적이 없어요. 네, 20시간인가가 제가 가장 많았던 그 전에 17시간인가 그랬더라고요. 17시간은 박수민 의원. 박수민 의원이 했던 거고 예. 그런데 24시간은 처음이고 24시간은 아마 그 기록을 깰 수는 없잖아요. 24시간 이상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최초이자 마지막 기록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 장동혁 그 대표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당내 민주주의도 좀 해주시지 야당에 대해서 여당에 대해서만 비판하지 마시고 자기 당내에서도 그런 어떤 비판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용하실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이 근데 저는 좀 네. 약간 조금 그거에 덧붙여서 그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플러스로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준사법기관인데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정치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말씀하신 게 매우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 부분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도 뭐 그거는 그쵸? 아니 뭐 헌법재판소에 내린 결정을 네. 그것은 뭐 예를 들면 사법부가 내린 판단과 그거는 같다고 옳다 그러면서. 생각하지 예.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면 안 저는 되죠. 법률가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니 그럼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그 수많은 결정들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네네네. 그거는 다 부인 예를 들면 동성동본 결혼 그 못하게 한 거 네네네. 금지한 거 없애버렸잖아요. 그런 거 그럼 다 효력이 없다는 건지. 네. 저는 아니 우리 저 김명육 최고도 책 하나 쓰세요. 어떻게 당내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목차 비슷하게 나온 것 염장을 같아요. 엄청 지르시네. 아니 당내 민주주의 얘기하시니까요. 염장을 엄청 지르셔. 아니에요. 아니 민주주의 그 무너지는가에 대표적인 4가지 신호가 있대요.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오.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 거기 이제 4가지로 다 해당되는 그게 거예요. 지난 정부가 다 그랬던 거 아닌가? 윤석열 정부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한 거 보고 그대로 무슨 나오는데.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니 지금은 왜 잘하고 근데 여기서 있는데? 이거 말고도 제가 읽었던 것 중에서는 이게 사법부가 어떻게 무너진 것들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금 이분 할애돼 있어요. 장동혁 대표 진짜 이게 약간 다르다. 아니 이렇게 근데 뭔가 저는 모순적이다. 장동혁
대표 이번에 저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네. 우리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민주주의만 강조해도 안 되고요. 공화주의만 강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긴장관계 속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건데 사법부도 사실은 공화주의 원칙의 법의 지배의 한 본류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사법부가 완전한 성역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헌법에 민주주의의 기초에서 국회가 법관 탄핵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이 지금 상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고 있는데 네. 지금 장대호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법부는 절대 선이고 절대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상한 전제 위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 쭉 들어봤거든요. 24시간 동안 애는 쓰는데 아, 들었어요? 좀 들어봤죠. 오. 들어봤는데 삼권 분립을 거의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삼권 분립이 그렇게 중요하다. 목숨 걸고 24시간 동안 서서 이야기할 정도라면은 그 얘기를 윤석열 씨한테도 동일하게 해야 말이 맞는데 윤석열의 친이 쿠데타 삼권 분립을 완전히 말살한 행위에 대해서는 윤어게인이고 우리가 황교안이고 또 지금 국회에 와가지고는 조의대 체제를 지켜야 되니까 삼권 분립을 강조하는 거는 너무 이율 배반적 모순적이다. 뭐 당내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지만은 윤석열 씨한테는 기준을 적용 안 하고 본인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 하에서 조의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삼권 분립을 얘기한다? 이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이후로 좀 바뀌지는 않을까요 혹시? 바뀐다 얘기를 워낙 많이 해갖고 언제 바뀌나 좀 기다리고 아니 근데 있는데. 잠깐만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진짜 지금 하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는 어떤 법안에 대한 겁니까? 내란 재판부 전자재판부에 대한 거잖아요. 그거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늘 오전에 이미 나왔어요. 그거 다 수용하기로. 아, 네, 그게 속보로 다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네. 계속 얘기도 나왔지만 그리고 네, 위헌, 얘기를 소용한다. 네, 그리고 위헌성이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저기 뭐 조금 덜어놨다. 그래봤자 뭐 똥을 물에 푼다고 된장이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그런 하셨다는데, 얘기 했어요. 네. 그렇죠? 정확하게 그러면 어떠한 게 위헌인지를 그럼 지적을 하셨나요?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아직도 그래도 결국 그 법안은 위헌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반대한다는 거거든요. 뭐가 위헌인지 그럼 뭐가 제대로 위헌이라는 얘기해라. 거예요. 지금 다 이렇게 바꿔줬는데, 그러니까 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내지는 그냥 혼자 떠들고 싶으니까 떠드는 거 내지는 당내에서 본인의 입지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뭔가 좀 변혁을 깨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좀 전에 말씀해주신 그 고법이 이제 아마 이 상황들을 좀 대비를 하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은 예규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예규를 좀 수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법안과 예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민주당이 내놓은 2차 수정안은 판사를 위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판사들이 결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내부 구성원들 중에서 누구를 할지는 판사들이 뽑아놓고 그다음 거기 전담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거고 법원의 예규는 그냥 랜덤으로 재판부를 하나 딱 걸고 그 재판부를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정한 뒤에 관련 사건을 같이 몰아준다. 이거였기 때문에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통과가 되면 따라서 네. 바꾸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근데 있었어요. 요것마저 말씀드리면 네. 대법원 예규가 모순이 뭐냐면요. 국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 만든다고 하고 방망이만 두드리는 것만 남겨놓고 있으니까 예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시점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그 이재명 후보 사건도 전원합의체로 조의대 코트에서 그냥 무작위로 끌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위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끌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의 무작위성을 망가뜨린 선례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의 내란 재판부 배당 자체도 적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무작위 배당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직위원 재판장한테 사건들이 다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배당의 문제들을 일으킨 주체들이 네. 앞으로는 무작위로 배당할 테니까 우리를 믿어줘.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영장 판사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판사에 대해서도 예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 필요성의 면에서는 저도 뭐 차선책으로 생각은 하지만은 전 내란 전담 재판부법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웃기는 게 대법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법이 위헌적이기 때문에 예규를 가지고 그 위헌성을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돼요. 법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예규나 이런 규칙 따위하고는 비교된다면 앞서겠죠. 그 예. 당연히 상위적인 관계성에 것이고 그 법에 맞아야지 되는 게 바로 예규란 말이에요. 근데 예규는 자기는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대법원장이 얼마든지. 근데 그걸 가지고서 법의 위헌성을 고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막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법률로서 위헌성을 치유하겠다 이런 걸 비슷한 말도 안 되는 거죠. 소리를 지금 모순적으로 하면서 자기네 네. 맘대로 하겠다.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 분명히 네. 그 위헌 심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겠죠. 위헌 심판 예. 들어갈 건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고. 재판 지연 등등의 네, 재판 예. 당연히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고 네. 재판 중단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그런 정치적 부담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지금 현재
그 법원에서 이렇게 입법부에서 저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그러면 위헌적 요소가 비교적 적은 자체 내 예규를 통해서 하겠다. 이게 어떤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서 특정의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법이 아니라 대법원 내에서 자체적인 예규를 가지고서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내용이 별로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지금 법을 만들어서 가겠다라고 하고 계시니까. 네. 근데 그것이 만약에 위헌 심판 들어갔을 때 그걸 어떻게 아니 그래서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질문하는 게 첫 번째 뭐가 위헌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대답을 못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대로 처분적 법률에는 무조건 위헌이는 아니에요. 처분적 법률도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12.12 사태하고 5.18 특별법 때 공소시효 정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원칙적으로 처분적 법률은 안 되지만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게 바로 이번에 내란전단 재판 특별법 관련된 내용인데 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번에 이 대법원에서 혹은 서울고법에서 우리들 얘기에 맞춰가지고 보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야라고 했다면 위헌 심판을 제청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미 그런 거는 법원에서 그런 건 너무 판단했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심플한 게 김종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재판 지연 문제, 부작용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보다 조의대 체제에서 이 사법 불신을 통해 가지고 재판 자체의 본질을 망가뜨리겠다는 그 위험성을 훨씬 더 국민들이 지금 크게 보고 있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저울 위에 올려놓고 제일 문제고,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런 재판 지연의 문제까지도 감안해서 저는 위헌성 심사도 할 것이다. 아니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제목들 다 바꿨잖아요. 이제 윤석열 이름도 다 뺐고 네, 네, 12선도 네. 뺐고, 그러니까 그 다 좀 고친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의도가 굉장히 처음부터 그 특정인을 겨냥하고 그다음에 무작위 원칙을 다 배제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됐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아니죠, 처음에 아니죠. 특별재판부에서부터 아니, 시작해서 아니라니까요. 1, 2, 3심을 다 하겠다고 했다가 추천을 그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주겠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무슨 그 사면 복권 이런 네. 부분들까지 손을 댔다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니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의도 자체가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것이었다라는 것들이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그렇게 악마화했지 않습니까? 근데 특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날 네. 그 저녁에 와서 야 파견하지 마. 이거 위법이야. 라고 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아요? 저는 그것도 매우 의심스러워요. 이거 뉴스 잠깐만 좀 네, 전해 예,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12월 4일, 12월 3일, 4일이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사한 특검이, 이 사건을 다뤘던 특검이 불기소를 하면서 불기소 결정문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2024년 12월 4일 새벽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차장실에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소집 지시가 아니었고 각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모였다라는 거 하나랑,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 당시에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했고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요구를 거절했다라고 불기소 결정문의 결론을 내렸어요. 네.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잖아요. 이게 말이 예. 안 맞는 게 뭐냐면요. 예.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첫 번째는 예. 그렇게 위헌인 거를 내부적으로 지적을 했다? 그러면 일국의 대법원장인데 그럼 왜 외부에 공표를 안 합니까? 그냥 자기 일기 쓰는 거예요? 일기장에 계엄은 위법해서 혼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이제 와서는 사후적으로 나는 계엄에 반대했어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한덕수 총리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 이 부분은 좀 문제가, 공표 안 한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나와서 한 증언과 배치됩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거 기사도 나갔는데요. 계엄의 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대엽 처장이 계엄이 합헌이면 본인들은 계엄사령부에 이걸 이양해야 할 책임이 있고, 위헌이면 본인들은 또 위헌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중립적인 상황에서 합헌일 수도 있고 위헌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다 열어놓고 검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이 기사는, 한겨레 기사는 이게 지금 위헌성을 인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희대 법원장이, 그 대법원장이. 그래서 마치 특검의 그 결정이 정당하다라는 거를 뒷받침하는 기사고, 방금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도 인용을 하신 건데, 천대엽 처장과의 증언과도 모순이 돼요. 근데 이런 사안을 조희대 대법원장 소환도 한번 안 하고서는 그냥 결론을 내린 특검의 묻지마식 덮어주기 수사, 마치 윤석열 정권에서 김건희의 명품백과 주가 조작 사안을 덮어준 것과 되게 유사해 보이거든요. 특검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는 네. 결국에는 특검도 어느 정도까지 더 본질의 수사를 더 다가가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법부의 영향력 속에 그러니까 네. 다 변호사들이 들어갔잖아요. 제가 네. 이건 그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뭐 천년만년 특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또 변호사 생활도 네, 하고 네, 해야 네, 되니까 네, 네. 뭐 여러 가지 눈치를 봤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특검의 수사의 여건이나 역량이 좀 떨어져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한 것을 황급히 본인들이 그냥 마무리를 하고 나가려고 했던 좀 의욕이 앞선 거 아니냐, 전 그렇게 진단합니다. 첫 번째, 조은석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봐줄 이유가 뭐가 아니, 있습니까? 앞으로 변호사 생활 또 아니 하시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임명하신 분 아니에요. 아니 변호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특검이 예를 들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얼마나 더 있다고 앞으로 변호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봐줘서 내가 변호사로서 특혜를 얻기 위해서 조은석 특검이 이 사람이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기소해야 될 걸 기소하지 않았다는 게 그게 가능한 추론입니까? 아니 그러면 소환도 한 번 안 하고 결론 내리는 게 아니 맞습니까? 소환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우리가 수사 내용을 어떻게 아니, 안 알아요? 했잖아요. 소환을 근데 안 적어도 했어요. 조은석 안 특검이 하고 뭐 비공개 조사를 수사를 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네. 자기 저 민주당에서 추천을 해서 그 만들어진 특검이고 그 특검이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법원을 봐줘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왜 조희대를 소환을 안 했느냐, 천대엽을 소환을 하지 않았느냐, 그랬으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내란 특검 정당하게 생각하시면 한동훈 대표는 왜 거기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도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하나 예를 드는 여기서 거예요. 왜 갑자기 한동훈이 아니, 나옵니까? 내란 특검에서 수사할 때 협조도 안 하고 메시지가 잘못됐다고 마음에 안 하고. 들면 메신저를 막 바꿔가면서 메신저 공격하면 되는 공격을 거예요? 가기에 앞서서 메신저 네, 공격 네. 나중에 할게요. 그거 하기에 앞서서 네. 결론은 똑같은 내란 특검인데 앞뒤가 다르게 적용하시는 걸 제가 문제 지적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객관적으로 펼쳐진 내용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소환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그리고 뭐 영장 청구도 어디까지 했는지 그건 안 밝혔지만은 지금 김건희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는 했어요, 형식적으로. 근데 결론은 가서 핸드폰 맡기고 그냥 덮어주기로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조희대 관련된 수사도 네. 상당히 미진하고 그리고 통상적인 수사 절차와는 다르게 진행한 건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정하시면 토론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러면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든 아니면 그 저 누구야 김민석 총리든 간에 김민석 총리 왜 소환 안 합니까? 김민석 총리 소환해서 당신은 도대체 범죄 혐의가 있으면 아니 봐요. 당신은 언제 그걸 알았느냐?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참고인 다른- 조사 받은 걸로 다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조사를 모두 조사 받았어요. 모르다고 김민석 하는데. 총리 받았대요. 어디 가서 어디 와서 참고인 조사 특검으로 받았어요. 와서요? 예. 그 보도가 안 됐던데? 아니에요. 보도됐으니까 아니, 제가 그래요? 알죠. 좀 확인해 절차를 보겠습니다. 지킨 사람들 그러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아니, 안 그 지킨 부분을 지적하는 누구를 거죠. 갖다가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았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불신한다, 난 믿을 수 없다는 아니, 그 얘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점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미진했다는 부분을 예. 지적하는 네. 거예요. 미진한 것을 뭐 근데 그 얘기를 결론을 하지, 무조건 본인이. 믿자라고 하는 게 동의가 안 된다는 네. 거예요. 수사 미진의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동의가 안 법조인들이 되죠. 변호사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인 것이고 그럼 네. 앞으로 우리는 똑같은 논리로 지금 조은석 특검이 했던 그 내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할 아니 수 있어요. 절차를 왜 지금- 지키면은 믿죠. 왜 토론의 근데 방식이 통상의 이상해졌어요? 절차를 안 지키고 이례적으로 했는데 믿어라라고 강요하시는 네. 게 상당히 미진해 근데 보이는 그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 대법원장 불편한 소환할 수 지금. 있습니까? 대법원장한테 예를 양승태 들면 구속도 됐는데요. 지금 이런 이유로 해서 소환을 구속됐어요. 해요. 한동훈 검사 시절에. 자, 그 양승태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약에 이제 뭐 봐준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소극적으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범죄 혐의를 우리가 뭐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도 해서 불기소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보면 너무 명확하게 법원행정부 간부들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했고 이 조희대라는 사람이 그다음에 계엄사령부 연락관 파견 요구도 거절했다 이렇게 뭐 나름 적극적으로 계엄에 반대한 것처럼 이렇게 조문석 특검이 얘기를 근데 해준 이게 거잖아요. 되게 모순적인 게 왜 뭐냐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엄 당일날 네. 조선일보하고 채널 A가 각각 10몇 분 간격으로 네. 이 대법원에서 있었던 회의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기사를 썼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합헌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 법원의 재판권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식으로 그 썼거든요. 국회 나와서도 얘기했어요. 조선일보하고 이 그 채널 A가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30몇 분하고 44분인가에 그때 각각 이런 글이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왔을까? 게다가 거기 보면은 대법원 관계자라고 해가지고 명확하게 그걸 누가 말했는지까지 이 기사에서 나왔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면책을 주는 방식으로 조은석 특검에서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당시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었다. 더 뒤에 왔다. 50몇 분에 도착했다.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면 44분하고 30 몇 분에 조선일보하고 채널A에서는 어떻게 그 기사를 썼으며 그 기사를 썼을 때에는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었다는 건데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는 상태 또 천대 평정처장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 관계자들은 이걸 합헌이라는 전제에 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이 처음에 조은석 특검에서 보고했을 때 안 나왔다가 또 이제 최근에 가장 늦게 그 얘기 조금 전에 우리 그 앵커가 지적한 네.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가 조은석 특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면죄부를 주냐고요. 왜?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실추. 얘기하신 대로 네. 나중에 내가 변호사 하려면 네, 정관의 시즌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이저 대법원장한테 잘 보여야 된다. 아니 꼭 그런 그건 뭐 의심도 그것뿐만 드는 있는 건 그렇게 그것만 생각하세요. 있는 건 아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특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뭐 불기소 결정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공개한 것 여기 이제 보도가 좀 됐고요. 그 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굉장히 고급 호텔 서비스를 받았다. 이런 이제 의혹이 또 제기가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었어요. 근데 이 기간 중에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 칼 호텔에 묵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네. 또 굉장히 뭐 로얄 스위트룸인가요? 비싸네요. 2박 3일에 일박에. 160만 원 상당이라고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었고요. 네. 김병기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 이 쿠팡 의혹도 제대로 아직 해소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뭐 누가 자꾸 이렇게 제보를 막 보물터지듯이 하는 거예요? 보좌관들이 한다는 것 같던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좀 내부적으로 안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좌관과의 예. 사이가 틀어져서 예. 그럴 수 그래서 그때 쿠팡 갔던 사람도 이 원내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뭐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병희 원내대표가 그 쿠팡 사람을 만났을 때 네. 그 거기 이제 취직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뭐 그게 인사에 반영이 됐네 안 됐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죠. 사실. 근데 이게 카톡 자세히 보면 저희 의원님이 땡땡땡 전무께 투수권을 받으셨다 그래요. 이 받은 게 일단은 의심스러운 일단 거죠. 받으면 안 그러니까 돼요, 사실은. 이걸 왜 받았냐? 167만 원짜리라고 굉장히 고급 투숙객 그 숙박권이고 네. 그럼 이제 이런 것만 받았겠냐 또 국민들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받은 부분부터가 일단은 지금 해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런 거를 갖다가 이게 뭐 공문지 개인 용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개인 용문데 또 이거를 보좌진 시켜가지고 예약시켰다고 하면 또 이거 보좌진 앞에 이거 또 갑질 얘기도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요 지금 카톡만 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해석이 네. 가능한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고 그렇죠. 저는 받은 부분부터는 이건 좀 뭔가 네. 명확하게 전 해명이 좀 돼야 된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 내용이 들어가면 조금 치산스러운데 비서관 이야기는 뭐였냐면 애초에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이거 초대권 기한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용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이야기했고 대한항공 관계자가 직접 의원실을 방문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새 초대권을 다시 줬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상당히 아마 좀 곤란하다. 곤란할 것 같네요. 네, 이건 되게 물론 어떤 해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지금 의혹 나온 게 사실이라고 만약에 간다면 앞으로 원내대표를 계속해서 수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까지 가지는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원내대표 임기가 5월까지일 거예요. 아마 1년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네. 여당의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자꾸 이런 식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자꾸 이제 뭔가 의문스러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네. 현실적으로는 곤란하죠. 사실은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 원내대표의 거죠. 뭐 말도 힘이 안 실릴 네. 거 아니에요. 리더십의 많이 문제가 되면. 분명히 생기죠. 그리고 그렇죠. 이거는 아니 일단 받은 부분부터가 소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 쪽으로 그 호텔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면 이 당시 투수권을 국토교통위에다가 계속 다 상임위도 뿌렸나? 겹치고 다 뿌렸나? 네, 그 김병기 원내대표의 측에 이제 입장을 해명이 나왔어요? 전달하면 예.
일자 미상경 아마 날짜 미상을 얘기하는 것 같고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그렇죠.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돼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보좌진과 함께 여기서 핵심은 이거겠죠.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이겠죠.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은. 근데 나만 그랬어? 다 그랬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부적절하고 네. 특히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고 하는 거는 좀 구차스럽다. 아니 여기 나와요. 땡땡땡 전무로부터 받았다고 지금 이 보좌진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 보좌진도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대관 담당자랑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좀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름은 이- 가려져 있어요. 이 지금. 카톡이 사실은 이렇게 그대로 공개가 됐다는 거는 이 카톡을 주고받았던 한쪽에서 결국 제공했다는 얘기밖에 그렇죠. 안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카톡 대한항공에서 했을 리는 없겠죠. 캡처라면 보좌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우 높죠. 왜냐하면 좀 대화 내 아니, 보낸 쪽이 보좌진 쪽이에요. 쪽이. 노란색.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 이거 일단 나온 그러네. 보낸 쪽이. 그러니까 아까 내 말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김병기 원내대표 말 이건 더 검증을 해봐야 되지만 다른 데도 다 받았다? 그럼 다 조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써 면책이 되는 행동은 아닌 겁니다. 왜냐면 네. 판과 본인은 관련해서는요. 그 보면 그 원내대표가 또 뭘 보고 있는데 그게 서영교 의원과 관련된 거여서 또 문제가 되는데 나중에 또 본인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 내부에서 엄청난 그 권력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추론을 하게 해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22년 뭐 23년 이때쯤이면 한참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합병 문제 있을 문제 때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시점도 그렇고. 예, 아주 현황이 있을 적절한 때라서 시점에. 이 국회유통위가. 네. 하여튼 뭐 이 문제도 이 문제입니다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최윤경 기자의 감기를 더 걱정하는 아. 것 같습니다. 참 따뜻한 목소리가 분들이에요. 안 좋아요, 진짜. 네. 예, 죄송합니다. 예, 감기를 낫기 위해서는 이런 발열조끼 좀 입어야 되겠죠. 그럼요. 네, 우리 추운 최윤경 부장을 위해서 발열조끼 네.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코오롱 알피쿨 발열조끼인데 이게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배터리 보조 배터리 넣는 주머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보조 배터리 딱 끼시고 USB 포트 딱 꽂으셔서 버튼 두 번 딱딱 누르면 이게 이제 바로 이 등짝에서 따뜻한 열기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 지금도 거의 뭐 온돌방에 누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위험하지 않은가요? 발열이 되면은 에이, 괜찮은가요? 위험할 리가 있나요? 네, 이런 거는 다 또 안전 안전으로? 장치를 철저하게 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야외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아니면 좀 척추나 이런 데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연세 있으신 분들. 네, 왜 날 봐요? 아니 이제 뭐 그 당원권 정지 한 2년 받으신 분들 등이 시리니까 이거 좀 필요하다. 기댈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따뜻하게 등에 기대시라고. 얄미워. 기대시라고. 근데 디자인도 되게 이쁘네요. 아, 되게 가벼워 보이고 네. 뭔가 세련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모델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유, 모르겠으나 고맙습니다. 네, 예쁩니다 아주. 네, 근데 색깔이 검정색만 있나요? 요게요? 색깔은 현재는 검정색을 저희가 만들었고 뭐 다른 색 있으면 사실 핑크색. 그렇죠. 좀 예쁘면 또 살 생각도. 근데 네. 좀 무거울 것 같아 배터리가. 배터리가 네. 배터리는 뭐 이제 본인이 좀 더 오래 하고 싶으시면 좀 더 뭐 무거운 걸 하실 수도 있는데 요게 혹시 고장 날까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무상에 의해서 1년 보증을 또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온도도 3단계 조절이 가능한데 1단계 38도, 2단계 43도, 3단계 48도까지 너무 설정이. 뜨거운데.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캠핑, 골프, 낚시, 골프 좋다. 이런 거 이제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디자인이 남녀 구분이 없이 입으실 수 있는 거라 뭐 사이즈가 좀 다양하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여성분들은 좀 작게 신청하시면 되겠고 남성분들 뭐 덩치 큰 분들은 좀 크게 신청하시면 되겠고 여튼 중요한 건 29,900원이라는 정말 놀라운 가격. 이거 사실 그냥 조끼만 해서 요즘 알리에서 주문해도 한 3만 원 하거든요. 알리테무에서 사도 29,900원에 이 발열조끼를 드린다는 거. 코오롱 알피쿨 발열조끼. 문제는 스피드입니다. 지금 딱 80개 남았답니다. 네, 빨리 주문하셔서 사이즈 점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 세탁도 가능한가요? 네, 요거 뒤에 발열 패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띄면 부착되어 있는 걸 떼고 나서 그냥 똑같이 세탁기 돌리시면 돼요. 네. 자, 하여튼 우리 최 부장님 얼른 감기 나으시고, 네, 우리 세 분은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